급물살 타듯트리는 유행이 있죠? 누가 새로운 아이템 한번 하고 나오면 어느새 거리엔 같은 아이템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패션 주기라는 것도 있어요. 스키니진이 유행하던 2008년경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스키니진을 입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약 18년 전 유행하던 어그부츠가 최근 다시 유행으로 돌아오기도 했죠. 예술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작품, 앞으로 유행할 작품, 그리고 꾸준히 사랑받는 작품도 있죠. 알아두면 돈이 보이는 예술, 아트가버니. 오늘은 미술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림과 아트테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백남준. 이제는 한국에서도 너무 유명한 작가가 되어버렸지만요. 약 10년 전만 하더라도 앤디 워홀을 알았어도 백남준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의 이름은 알았어도 그 작가가 뭐 때문에 유명하냐고 물어보면 명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죠. 어렴풋이 그 TV 여러 개로 탑 만드시는 분이요? 혹은 비디오 아트 아닌가요?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아마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이유는 작품이 굉장히 전위적이기 때문일 거예요.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실험적인 공연과 전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예술 표현, 그에게 붙는 수많은 수식어처럼 지금 봐도 신선한 작품들은 당시에도 파격적이었습니다. 조각, 설치, 음악, 비디오를 결합한 천재 아티스트로 불리지만요. 그의 위상은 업적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건 인지도나 선호도를 포함해 작품의 가격으로 드러나고요. 동시대에 활동한 앤디 워홀의 작품값의 130분의 1 수준이라고 하죠. 실제로 백남준의 예술성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알아봤어요. 1982년 뉴욕 휘트니 미술관에서 백남준의 회고전이 열렸는데요. 풍문으로는 백남준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아마도 그가 죽기 전에 열리는 마지막 전시일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아무튼 휘트니 미술관은 미국 현존 작가의 작품 수집을 원칙으로 하는 휘트니의 뜻을 지키고 있어요. 따라서 미국 국적을 가진 작가들의 작품만 전시하는 데다가 살아있는 작가의 회고전 역시 열린 사례가 없었죠. 물론 백남준은 1970년대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긴 했지만 당시 살아있는 작가이자 동양인이 이런 미술관에서 회고전으로 전시한 업적은 대단한 거죠. 이후 파리 퐁피두 센터,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등 세계에서 유명하다 하는 곳에서는 거의 모두 전시를 진행했어요. 한 큐레이터는 백남준이 뉴욕에 정착하지 않고 독일에 있었다면 뉴욕은 비디오 예술의 선두주자를 독일에 빼앗겼을 거다 라고까지 하며 백남준에게 고마움과 경의를 표한다고도 했죠. 그리고 2014년 그가 작고한 이후 뉴욕의 가고시안 갤러리가 백남준과 전속 계약을 맺습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갤러리의 사후 전속이라는 의미가 큰 만큼 작품값 또한 재조명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처럼 세계가 인정하는 미술계 거장의 작품 가격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의 작품을 취급하던 전담 딜러가 거의 실종되었다고 보는 것. 또 하나는 비디오 작품이 회화나 조각보다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컬렉터가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백남준의 작품, 설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집에 두기 좋은 작품도 있어요. 작품에 따라서 다르지만 하나는 200에서 300만 원 선, 드로잉은 600에서 700만 원 선, 페인팅은 5천만 원 선 안팎으로 거래되고 있어요. 거장의 작품값이 그 가치를 얼른 찾을 수 있게 컬렉터들의 관심도 중요하겠죠? 작품의 인기 상승은 갤러리 덕분일 때도 있습니다. A갤러리에서 B작가가 전시한대, A갤러리에서 B작가를 주목하고 있대, 전속을 맺었대, 이런 이슈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아까 언급했던 작고 후에 유명 갤러리와 전속 계약을 맺은 백남준도 그 이후 작품값이 상승할 수도 있을 거란 전망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영국 출신의 팝 아티스트 미스터 두들. 2017년에 열린 팝업 스토어에서 즉흥으로 작업하는 걸 보여줬었는데 이게 SNS에서 인기를 얻으며 유명세를 탑니다. 한때 예능 프로그램 마르텔에 나올 정도로 한국에서도 유명했고요. 낙서 같은 스타일이 그의 시그니처인데요. 이런 방식을 두들링이라고 불러요. 꼬불꼬불한 선들이 스파게티 면 같다고도 해서 그래피티 스파게티라고도 불리고요. 아무튼 그는 홍콩에 진출한 메가갤러리 12곳에 포함되기도 한 유명 갤러리인 헐렘 갤러리의 소속 작가가 됐는데요. 든든한 백이 생겨서일까요? 2021년 10월 소더비 홍콩 경매에서는 그의 작품이 7억 원에 판매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두 둘은 이전에도 이미 성공할 작가이긴 했습니다. 낙서를 예술의 경지로 올려놓았고 작품에는 미스터 두들만의 독보적인 스타일이 가득하죠. 또 SNS를 통한 반응도 좋고 귀여운 그림체는 많은 이들이 좋아할 이유가 되기도 했고요. 이미 준비된 자가 좋은 갤러리를 만나서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낸 거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 미술시장은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때 박수근, 이중섭, 김환기, 천경자, 이효환 등 블루칩 작가에 해당하는 인기 작가의 호당 가격이 20%에서 최대 100%까지 뛰었다고 해요. 그런데 가격이 그렇게 뛰어도 막상 작품을 팔려고 내놓는 사람들이 없어서 작품을 구하기가 참 어려웠죠. 블루칩 작가의 작품이 품귀 현상을 보이자 원로 작가를 비롯한 젊은 작가들의 작품값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또 당시 유행하던 팝아트와 극사실주의 경향의 작품들도 불티나게 팔려 나갔고요. 그때 일명 무명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김동률 작가의 작품 반고흐가 2005년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8,800만 원에 낙찰된 거죠. 2006년엔 마릴린 먼로 vs 마오 주석이란 작품이 추정가의 25배가 넘는 3억 2천만 원에 낙찰됐고요. 당시 한국 생존 작가의 최고가를 기록했어요. 낯선 이름의 젊은 작가가 추정가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에 낙찰된 건 꽤나 놀라운 사실이었죠. 재미있는 건 서울옥션에서 김동률 작가의 작품이 1억 2천만 원에 팔릴 때 스테디셀러와 같은 이효환 작가의 작품 중 바람으로부터의 당시 낙찰가가 7천만 원이었고 조웅 시리즈 작품이 1억 원에 낙찰됐거든요. 그런 걸 보면 김동률 작가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죠. 물방울 화백 김창렬은 갤러리 대표에게 이 작가 그림을 보니 좋은 작가가 갖추어야 하는 열정과 성실 그리고 광기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 같다.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라는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미술시장에도 드러날 때쯤 하늘 높이 오르던 김동률 작가의 작품값은 작가의 화업과 상관없이 가라앉고 맙니다. 최근 서울옥션에 올라온 그의 작품을 보면 대부분의 작품이 당시 가격보다 1억 원 이상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보통 대작을 들고 뿅 나타나는 신진 작가는 드물어요. 대개는 2등 우량주로 불리는 옐로우칩 작가로 있다가 드디어 빛을 발한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호황 속 거품인지 진짜 대작인지 잘 판단하는 것도 능력이겠죠? 괜찮은 작가, 요즘 뜨는 작가, 예나 지금이나 유명한 작가처럼 작가를 골라서 아트테크를 하기 어렵다면 미술시장의 보증수표를 따르는 게 좋죠. 지금 단색화만큼 미술시장에서 확실한 지표도 없거든요. 한 가지 색의 느낌을 전달하는 미술기법인 단색조, 여기에 추상회화를 더한 게 단색화인데요. 1970년대 한국 미술을 이끌었고 현재는 한국 미술계를 대표하는 사조로 손꼽히죠. 단색화 3인방으로 불린다는 이유환, 박서보, 정상화 작가는 지난 10년간 세계 미술시장에서 작품값이 가장 많이 오른 작가 100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100인의 이름을 올린 사람 중 한국인은 이 세 분인데다 국내 생존 작가 중 100만 달러 이상의 작품이 팔린 일명 밀리언 달러 작가도 이 세 분이라 더 조명을 받았었죠. 박서보는 1999년만 하더라도 경매에서 600만 원짜리 작품이 한 번 팔릴 정도였지만 2016년에는 1981년 작품인 묘법이 무려 11억 원에 팔렸어요. 단색화와 비슷한 서양의 모노크롬은 단색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데 비해 단색화는 묘법을 보여주기보단 예술운동의 한 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의 단색화는 단색화다라고 합니다. 단색화라는 명칭은 전 세계 미술시장에서 고유명사로 통용됩니다.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한 한국의 단색화전에서 단색화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이후부터 쭉 그렇게 불리고 있죠. 세계 미술계도 한국의 단색화에 주목하고 있어요. 서양 미술사에는 없는 한국만의 정서가 주목받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유럽 최고의 근현대 미술관인 프랑스 폼피두 센터에서도 박서보, 권영우, 하정연의 단색화 4점을 영구 소장하겠다고 밝혔죠. 단색화의 특징은 해석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미술 작품은 작가의 메시지를 해석하면서 봐야 한다면 단색화는 작가가 해석을 강요하지 않는 비움이 중심이거든요. 그 민지처럼 보는 사람의 고뇌든가 이런 거 다 빨아당겨줘야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편안해지고 행복하게 되도록 치유의 예술하거나. 이효환 작가는 70년대 단색화를 가리켜 저항운동의 표현이었다고 말합니다. 저항하는 방법은 추상미술밖에 없었다고 하죠. 그게 훗날 자기수련, 해방감, 명상 등으로 사회적 틀이 바뀌었다고 하고요. 사실 단색화가 미술계의 스테디셀러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근래 미술사조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열풍이 반짝은 아닌 것 같으니 아마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거예요.
단색화의 대표주자이자 국내 생존 작가 중 최고 낙찰가를 보유한 이우환 작가. 그의 작품이 좋은 건 알겠는데 진짜 비싸도 너무 비싸잖아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려고 합니다. 바로 다운사이징 전략. 그중 원화와 거의 비슷한 정서적인 즐거움을 주는 게 있죠. 바로 판화인데요. 이우환의 작품 중 완벽히 동일한 판화가 꾸준히 경매 시장에 출품돼서 몸값을 올리고 있어요. 2019년 12월에 430만 원이던 작품은 가격이 쭉쭉 올라 2021년 12월에는 2,200만 원이 됐습니다. 이우환의 판화를 2019년 12월에 구입한 사람이 있다면 약 2년 동안 159%의 수익률을 냈다고 볼 수 있죠. 주식과 비교해 볼게요. 같은 시점에 삼성전자 주식을 산 사람은 2년 동안 35.8%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니 정말 무시무시하죠? 물론 모든 것엔 예외가 있어요.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내지 않은 작품도 많을 뿐더러 판화가 아닌 원화의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더딘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격 급등력이 거의 없는 장기 투자 상품으로는 또 이만한 게 없죠. 또 판화는 황금성이 좋아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비교적 단시간에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아트테크를 하면서 가장 조심할 것은 나 자신을 너무 믿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취향과 선택이 앞으로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옳은 선택이었다는 보장도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시장성을 잘 살펴야 하죠. 현재 호황의 분위기를 타고 스타덤에 새롭게 오르는 작가라면 기록도 꼼꼼히 살펴야 하고요. 저도 미술에 미쳐도 몰랐던 사람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10년차 컬렉터로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많이 봐온 자가 이기는 데이터 싸움. 그게 바로 아트테크의 핵심인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